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 원정을 제창하며 그가 원정에 참가하기를 원했던 인물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도 프랑스 왕도 아니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와는 이미 관계가 크게 틀어진 상태였고, 당시 프랑스 왕 필리프 1세는 불륜 등 사생활 문제로 인해 십자군이라는 성스러운 원정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황은 왕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각자의 영토를 지니고 있으며 군사적 역량 또한 결코 뒤지지 않았던 제후들에게 참가를 호소하게 됩니다. 주요 인물로는 교황의 대리인이었던 르피의 주교 아데마르를 측근으로 붙인 툴루즈 백작 레몽, 로렌 공작 고드프루와 폴리아 공작 보헤몬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3만 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원정에 참여했으며, 이보다는 규모가 다소 작았지만 프랑스 왕의 동생인 베르망드와 백작 위그, 정보광 윌리엄의 장남이자 노르망디 공작인 로베르, 마찬가지로 윌리엄의 사위인 블루아 백작 에티엔, 그리고 플랑드르 백작 로베르 역시 십자군에 참가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들은 왕의 버금가는 군사력을 갖춘 제후들이었고, 각자 자신의 영지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제후와 병사들은 고유의 가문 문장을 지니고 있었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옷에 붉은 십자 표시를 달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군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10만 명에 달하던 제1차 십자군의 지휘체계는 끝내 하나로 일원화되지 못했습니다. 1096년 8월 15일, 이들은 각기 다른 길을 통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향했고, 도착한 시기 또한 서로 달랐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에게 이 상황은 오히려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긴 영토를 서방의 제후들을 통해 회복하고, 이를 발판 삼아 황제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알렉시우스는 제후들이 도착하는 대로 비잔틴 제국에 대한 충성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제후들도 있었지만 황제는 전투에 필요한 지원과 소아시아로 건너가기 위한 배 제공을 협상 카드로 내세웁니다. 다른 제후들보다 먼저 동방으로 향하고 싶었던 그들에게 이 제안은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결국 대부분의 제후들은 서둘러 충성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97년 4월, 당시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셀주크 투르크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후들과 십자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 니케아에 도달합니다. 제후들은 니케아의 출구를 중심으로 각각 병력을 배치하며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이슬람교도를 흔히 아랍인, 서유럽 사람들을 프랑크인, 비잔틴 제국의 사람들을 그리스인 혹은 로마인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도시들 가운데에는 지배자는 이슬람인이지만 피지배층은 그리스인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니케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후들이 니케아 공격을 막 시작하려던 순간, 도시 성벽 위에는 비잔틴 제국의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합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가 제후들 몰래 성 안으로 밀사를 잠입시켜 도시를 항복시킨 것이었습니다. 니케아 내부에 그리스인 주민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던 십자군의 중무장한 모습은 도시를 항복시키기에 충분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이러한 사전협의 없는 물밑 작업은 이후 제후들에게 비잔틴 제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남기게 됩니다. 니케아를 정복한 십자군 원정대는 병력을 3개의 군으로 나누어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1097년 6월 30일, 폴리아 공작 보헤몬드가 이끄는 선두의 제1군이 도릴라이움 인근에서 야영을 준비하던 틈을 노려 이슬람 군대가 기습을 강행합니다.
쏟아지는 화살 앞에서 경무장한 보병들은 순식간에 차례로 쓰러졌고 중무장한 기사들 역시 쉽게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제1군은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후방에 있던 툴루즈 백작 레몽이 이끄는 제2군과 아데마르 주교가 동행한 제3군이 전장에 도착하며 상황은 급격히 바뀝니다. 양측에서 협공을 받은 이슬람 군대는 끝내 전열을 유지하지 못했고 도릴라이움에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슬람 군대는 2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릴라이움 전투 이후 이슬람 세력은 전면전은 피하고 게릴라전과 함께 적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파괴하는 초토화 전술로 전술을 전환합니다. 논밭은 불태워지고 우물은 오염되었으며 가축마저 사라졌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전투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에 십자군은 전면전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행군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인 안티오키아로 진군하던 중 십자군은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십자군은 다시 한번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고드프루아의 동생 보두엥, 그리고 보헤몬드의 조카 탄크레디, 혈기왕성했던 이 두 젊은 제후는 산맥을 넘어 먼저 전진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와 시리아의 경계 지역인 킬리키아 지방을 차례로 장악했고 더 나아가 에데사와 그 주변 지역을 점령합니다. 결국 보드엥은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며 에데사 백장령을 세우게 됩니다. 이 두 젊은 제후의 행동은 성지 탈환을 목표로 했던 십자군이 이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훗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십자군 국가들의 안전을 무려 200년 가까이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1097년 10월 서유럽에서는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마침내 로마 교황의 공식 거처인 라테라노 궁에 입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그 무렵 십자군은 안티오키아가 내려다 보이는 지점까지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안티오키아는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도시로 성벽의 길이만 약 12km에 달했고 이를 지키는 탑만 해도 400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공성장비를 갖추고 올 여유가 없었던 제1차 십자군에게 이 도시는 절망적인 상대였습니다. 1097년 10월 20일 십자군은 안티오키아 인근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성벽이 지나치게 길어 도시 전체를 포위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결국 십자군은 안티오키아로 통하는 5개의 문 앞에 각각 진영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군은 정복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도시 앞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잔혹한 기다림을 시작하게 됩니다.